2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7일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1번째 방송, 이정현의 단식투쟁, 최악의 단식으로 비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까칠한 치이님, 네네, 국민적 열망, 이정현의, 그, 단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맞는 빈님, 2부 방송 또 시작하자마자 또 별풍선 또 시원하게 쏴주셨고요. 우리 까칠한 치이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원시원하게, 열심히 더 하는 걸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70님, CCTV 설치하자고 하셨고요. 칠성판의 비님, 정세균 의장님이 국회의장 사퇴한답니다. 단 임기 만료 지난 1년 반 후에 이정현 버텨라 파이팅. 정세균 의장이 사퇴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분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CBTV 청국장님 105번째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고상만의 뉴스도 그 사건 105번째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신 우리 CBTV 청국장님, 열심히 하는 걸로 그 성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0416, 함께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간단한 이야기. 20대 국회의원들 새로 당선된 분들 중에서, 154명이 이번에 그 재산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분이 누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이 재산이 가장 많네요, 보니까. 이분의 재산이 얼마냐? 무려 2042억 원에 이른다네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본인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게임업체 웹젠의 주식 가치가 2042억 원에 이르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카카오 주식 191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김병관 의원 재산은 20대 전체 국회의원을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1000억대 자산가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 이분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3월 총선에 후보 등록하면서 신고한 재산이 1629억 원, 이것도 많은데, 마침내 돈으로 안철수 의원을 제압해버렸네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의원 역시 또 더민주당의 박정 의원입니다. 237억 원. 237억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박정 더민주, 박정어학원 아시죠? 박정어학원의 그 원장님입니다. 이 박정어학원의 원장님이 근데 이 박정어님 제가 몇 번 뵀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시는데, 돈 많으시네요. 근데 워낙 김병관 의원이 돈이 많으니까, 237억 원이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보증금 1억에 220만원. 우리 아주 재밌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보 1억에 220만. 우리, 늘 자주 오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별풍선 아주 시원하게 쏴주시면서 열혈팬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가장 많은 분. 성완종, 작년인가요? 우리, 보일님, 보 1억에 220만님, 안녕하세요 하고, 라이트 치시님은, 와, 보증금 많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네. 보증금 1억이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자, 그 성완종 씨의 동생이 성일종인데요. 그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 그 성완종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했던 그 지역을 물려받아서 이번에 당선됐죠. 그분이 212억 원을 신고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195억 원. 무슨 검사가 이렇게 돈이 많나요? 예, 어디, 뭐, 원래 부자였는지, 예, 아니면 장갈장 갔는지, 하여간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 김사마 국민의당 의원이 86억 원을 기록했답니다. 자, 돈 없는 의원도 또 있네요. 예, 유일하게 자기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한 의원이 있어요. 국민의당의 김중로 의원인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채무 2억 1천만 원을 신고하면서 재산이 마이너스 5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김중로 의원은 육군 장성 출신인데요. 준장입니다. 육군 중장 별 하나 육군 준장인데요. 준장 출신인데 육군 준장이 무슨 일로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예, 자기 재산이 마이너스 5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김중로 의원이 예, 굉장히 그 군 사망사고 건과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김중로 의원님이 관심이 그만큼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김중로 의원실의 보좌진이 보좌진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저도 이 국민의당의 김중로 의원님에 대해서 이미지가 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뵌 적도 한 번도 없고 진짜로 어떤 성향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예, 또 군 사망사고 건과 관련해서 많이 또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냥 마음이 갑니다. 이 김중로 의원이 유일하게 순채무자, 예, 예,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의원이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분이 송기현 더민주 의원인데요. 전 재산이 868만 원이라고 합니다. 868만 원. 그리고 김수민, 예, 굉장히 요즘 논란이 많았던, 예, 김수민 의원 있죠? 예, 그 광고비 관련해 갖고 논란을 빚었던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재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밑에서 세 번째네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STRUC 구이님, STRUC 구이님이 106번째, 106번째 팬클럽 회원이 되주셨고요. 예, 그리고 7103 해피님, 예, 해피님이 예, 107번째 팬클럽으로 예, 스트럭 구이님이군요. 스트럭 구이님이 예, 106번째 팬클럽 회원이 되셨고요. 예, 그리고 7103 해피님 107번째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 재산이 적은 분이 황희 더민주 의원이시죠. 예, 황희 의원이 8,421만원.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적은 분이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인데,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청년인데, 청년 의원 치고는 적지 않은 건데요. 보니까 1억 1,389만원. 이렇게 재산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특이한 재산신고사항에서 눈여겨볼 게, 김종인 전 대표, 예,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를 지냈던 김종인 씨가, 재산 많습니다. 보니까 85억 486만원. 예, 85억 원이 재산을 신고했는데, 특이한 것은 아주 금이 많다고 합니다. 예, 다른 의원과 달리 금이 많아서 순금만 3억 7,500만원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왜 금이 이렇게 많은지 특이하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신고한 재산도 44억 7천만원. 예. 정진석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조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예. 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비판을 했더니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해서 연좌제를 적용해서 비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른바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후손을 비판하는 건 저 역시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조상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것을 미화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거는 예, 조상의 친일 행위 때문에 그 후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또 다른 친일 행위 중에 하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했던 거는요, 정진석은 조부가 한 그러한 친일 행위 때가 문제가 아니라요, 과거 17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에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 때 정진석은 이를 끝까지 반대했던 예, 당시 한나라당 의원 9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일이죠. 그것을 비판한 건데요. 그런 사람이 또 재산도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예. 친일파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고통받는. 예. 사실 다른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거는 예, 그냥 뭐 열심히 본인이 했으니까 돈 많아도 좋죠. 그리고 뭐 그게 죄는 아니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는 의원들은 왜 돈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돈이 없이도 국회의원을 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뭐 김중록 의원이나 뭐 보통 통상 전 돈 없는 분들이 국회의원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선거 비용으로 몇억 원씩 쓰고 심지어는 몇십억씩 쓰다가 파산을 해서 망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돈 없는 사람도 자기의 소신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예, 공정하게 공천받고 그렇게 받은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예, 좋은데 예,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이 재산까지 많, 권력도 있는데 돈까지 많은 것은 사실 좀 별로입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기 전에 예, 몇 분 이야기를 하는데 칠성반의 비애님 자민련 소속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우리 정진석 당시 자민련 소속으로 그렇게 했었던 거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염원이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참 우리 방송 듣는 분들 몇 분 예, 많진 않지만 예, 참 개념이 있는 분들이라 저도 방송하면서 참 좋습니다. 예, 사람이 많은 것보다 개념 있는 분들이 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같이 또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른바 집으로 침입했던 도둑 이야기. 2층에 있는 자기 엄마와 어머니와 누나가 생활하고 있는 방에서 새벽 2시에 그 방에서 나오는 절도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절도범이었죠. 22살 먹은 그 집 주인, 예, 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예, 친구들과 송별회를 마친 다음에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더니,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서 2층에 올라갔는데, 자기 어머니와 누나가 생활하는 집에서 한 낯선 남자가 나오는 걸 보고, 이 남자가 강간범이 들어왔는 줄 알고 급격히 흥분한 상황,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절도범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폭행을 했죠.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된 예, 그 이불 건조대로 폭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후에 뇌사에 빠졌고 그렇게 뇌사에 빠진 후에 사망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이슈와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집에 들어온 도둑을 주인이 예, 맞서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히고 사망을 이르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물을 한 잔 마시고 오늘은 누가 물 좀 마시고 하라는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마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게 국회까지 이슈가 돼서 정당방위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빚어져서 있었는데, 이번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더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아마 접하신 이야기일 텐데요. 사건은 이런 겁니다. 수원에 있는 한 빌라 주변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30대 후반 39살 먹은 회사를 다니던 남자 하나가 그 빌라 주변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32살 먹은 주민 남자가 이걸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니까 이 39살 먹은 회사원이 도망가다가 불행하게도 전봇대에 강하게 이제 부딪혔답니다. 이게 아마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이니까 아마 깜깜했겠죠. 뭐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전봇대에 꽝 하고 부딪혔나봐요. 그러면서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쫓아오던 사람들이 이 39살 먹은 음란 행위자를 위에서 바닥에 엎어놓고 한 사람은 위에 올라가서 왼팔을 뒤로 꺾은 채 어깨를 누르고 있었고, 또 다른 행인 한 명은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꼼짝을 못하게 제압을 했답니다. 그렇게 있다가 한 5분이 지날 때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경찰에게 이 붙잡은 음란 행위자를 넘겨줬는데, 경찰이 딱 받아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의식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이게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병원에 들고 갔는데 결국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숨지고 나니까 경찰은 이 사람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를 했는데요. 부검을 했던 국과수는 이 A씨의 사인에 대해서 제압과 관련해서, 즉 이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 위에서 이 사람을 눌러서 있었던 32살 먹은 그 주민, 그분과 뒤에서 발을 붙잡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이 사람들의 제압 과정에서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그런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다. 이렇게 소견을 내서 경찰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이 사람들이요,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이 검거에 나섰던 이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과연 이분들이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제 주위에 있는 몇 분한테 또 여쭤봤습니다.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분들을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우리 업을 추천을 눌러주시지 않은 분, 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물 좀 더 드시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정당방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그것도 마음의 병인데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예. 우리 세가닥 0416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 갑자기 예. 아, 그렇죠? 제가 다니고 있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카센터에 사장님한테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분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튼튼한 목수님은 음란행위는 남들에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센터 사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사실은 여고 주변에서 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뭐 나중에 보면 에피소드, 예, 해프닝 같은 일인데, 그런 일에 대한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시민에 대해서는 또 사람이 죽었으니까 또 이걸 처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네티즌들의 반응은 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불의를 보고 나서는 사람이 없겠군. 예, 이런 일로 처벌을 한다면 누가 나서겠나,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용의자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좋은 일을 하려다 시민들만 불쌍하게 됐네라고 하면서 또 시민을 두둔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또 누리꾼은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제압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분명 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고요. 흉악 범죄자도 아닌데 과격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또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예, 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다고 해요. 예, 세가닥 0416님, 건조대 사건과는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게 느껴지신다는 건지, 집에 들어온 그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정당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아마 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건조대는 정당했다 생각하고요. 전봇대는 약간의 과잉 진압 정도로 보입니다. 전봇대 너무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우리 세가닥 0416님 말씀처럼 그런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집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요거하고 또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통상 이게 큰 범죄든 작은 범죄든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로 뭔가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이걸 검거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흥분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흥분 상태가 돼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힘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힘 조절이.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었는데 한 10몇 년 전쯤 될 것 같아요. 한 15년, 6년 전쯤에 제가 당시에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집에, 제가 살던 집에 정말 뜬금없는 일이 하나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밤 9시가 넘었던 겨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밤이죠. 겨울에 밤 9시면 아주 깜깜한 밤이잖아요. 근데 그날 문을 4층 집이었는데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갑자기 누군가가요, 술이 완딱 취한 어떤 남자가 집에 문을 열고 쓱 들어오는 거예요. 술이 취한 떡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길래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놀랬지만 누구냐고, 혹시 우리 아는 사람인가 해서 얼굴 자세히 보면서 했더니 그냥 완전히 만취해갖고 하면서 막 이러길래 이게 잘못 들어온 사람이구나 해서 나가세요 했더니 오히려 폭언을 하면서 막 위협적 행동을 하길래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어렸고 아내하고 그리고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제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찾은 방법이 뭐였냐,
그 사람의 목을 제가 팔로, 예, 잡고 그대로 그냥, 예, 이 바닥에 눌러서 제압을 한 상태로,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는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아내가 이제 112로 신고를 했는데, 이 경찰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붙잡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 10분만 돼도요, 한번 겪어보시면, 이거 엄청나게 깁니다. 우리 파출소나 경찰서 한번 가보시면, 그런 거 써있는 거 보실 거예요. 경찰은 늘 여러분의 3분 곁에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신고해 보십시오. 3분 안에 오는 경찰 없습니다. 한 10분은 넘었고, 한 20분까지 됐는지, 하여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이상형 오님, 층수를 잘못 찾은 듯, 땡,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지금 한번 신고해보시고 늦게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꼭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뭐라고 답변하느냐? 관내에 강력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에 전부 출동했다가, 오르냐고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정확히 저의 얘기가 맞을 겁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게, 예, 아주 불칠절하게 대꾸할 겁니다. 그러면서 따진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예, 신고자도 똑같이, 예, 무슨 범죄자처럼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러고 땡땡거릴 겁니다. 하여간 경찰은 만나면 안 좋아요. 만나면 안 좋은데,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이 경찰은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는 않지. 저는 계속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있지. 근데 이 사람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막 버둥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게 풀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를 칼로 찌를지 뭘로 할지 제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힘을 죽기 살기로 부리면서 했는데, 저는 이 사건 딱 터지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10몇 년 전에 잊어버렸던 바로 그 기억. 예, 이때 당시에 저도 힘 조절을 못했다면, 단순 취객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취객을 집주인이 과도하게 제압하는 과정에 질식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난 또 어떻게 하나. 하여간 이게 굉장히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굉장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열혈검택님, 형님 왜 어려운 걸 어렵죠?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떤 게 가장 이게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예, 그리고 예, 또 꼭 필요할 때 늘 없는 경찰, 예, 열혈검택님. 튼튼한 목수님은 아마 변명할 때 경찰은 차가 막혀서 늦게 온다라고 하셨고, 3분 곁에서 캡틴 이용님 정답! 3분 곁에서 잠자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 진짜 경찰 버스 지금 제가 지금 나가보면 여기 또 자고 있어요. 맨날 자는 데 있어요, 우리 동네에 경찰. 언젠가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했지만, 허리우드 액션으로 스스로 팔을 꺾으며 자빠진다의 한 표. 예. 상황 종료되면 옴, 이상형 온님 말씀하셨고요. 쌈다 종료 계산하고 온. 예, 그쵸. 맨날 늦게 와요. 심각해요. 미국 남부에서는 9.11 안 부르고 총기로 쏴버려도 합법이던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시입자의 지병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저는 바이크 타고 다니니까 앞에서 놀리는 게 경찰. 그래요. 걸어가도 5분 거리인데 출동은 30분. 주거침입은 강하게 벌였으면 좋겠어요. 세가나 0416님, 그런 말씀하시죠. 저 동감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캐슬법처럼, 예, 그렇게, 예, 자기 집으로 침입한, 예, 그런 사람들은 저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예, 저도 옳다고 봅니다. 여하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은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선행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여하간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거죠. 예. 자기 딴에는 시민정신을 발휘해갖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노력했던 이 32살의 이 김씨, 예, 이분은 경찰과 통화해서, 예,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겠다, 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과연 이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할 거냐. 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처벌을 안 받는 게 옳지 않을까 또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과도하게 뭘 더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선행이 기반됐었던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봇대하고 뭐 강하게 부딪히면서 넘어졌다고 하는 점이 있으니까 그건 뭐 부검을 통해서 아마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상 참작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도 사실은 좀 불행하고, 또 더 불행한 건 사실은 시민정신을 발휘한 이분인데, 여하간 이분이 비난받을 만큼 큰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그 사건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고 그때 그 사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군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군대 이야기. 야, 참 이 군대 이야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 군에서 군인들이 헌혈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군인들의 헌혈이 우리나라 헌혈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예. 군인들이 징병돼서 끌려가 갖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예, 피까지 그야말로 빨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하나 있죠. 뭐 군대 갔다 온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귤이 풍년이다. 그러면 매일매일 밤마다 귤을 먹어야 되고, 우유가 남아돈다. 그러면 또 우유를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병균이 돈다. 그러면 그거 먹어야 되고, 하여간 그 남아도는 음식이나 또는 남들이 먹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또 지금은 좀 더 한다고 하는데, 미국 소고기를, 예, 불매운동 해갖고 많이 안 먹으니까 그때는 또 미국 소고기를 또, 예, 군대에다가 보내서 군인들에게 또 먹게 했던, 이게 이제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뭘 먹나, 당시 국회의원이 청와대에서 그 급식되고 있는 음식을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군인들에게는 미국 소고기를 먹일 때 자기네들은 전량 100% 한우 소고기를 먹어서 굉장히 비난받았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정말 많은 분들을 또 격분케 하는, 특히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라면 정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군의 갑질 횡포, 예, 이게 또 드러나서 너무 충격을 주고 엄청 화나게 하는데요. 군대에서 헌혈을 했던 군인, 이른바 장병 헌혈의 대가로 군 간부들이 적십자사로부터 로비 물품을 챙겼다고 합니다. 즉 헌혈한 군인들에게 줘야 될 이른바 헌혈 기념품, 이것을 헌혈 기념품을 군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 군인들에게는 빵과 뭐 우유 이런 것만 주고, 그리고 대신 리베이트처럼 군 장병들이, 예, 헌혈 기념품을 대신 챙겼는데,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런 정말 개쓰레기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정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군의 쓰레기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자, 외식 상품권, 영화 관람권에 이어서 가죽 팔찌, 카드 지갑, 거기에 제가 볼 때 정말 웃기지도 않는 게 골프공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장병들의 피를 팔아 자기네들이 골프를 치기 위해 골프공을 받았다. 군 간부들이. 그리고 그것을, 예, 우리나라 세금으로 조성한, 예, 마른 체력 단련장, 사실은 군 전용 골프장, 거기 가서 거의 헐값으로 공을 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기 공도, 예, 군인들의 한 헌혈에 그 대가로 골프공 받아서 그걸로 쳤다. 우리 라이츠 70님 말 그대로 혈세네요. 그죠? 말 그대로 피 뜯어 먹었네요. 이게 정말,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해도 너무한 군의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이렇게 5년 동안 군 간부들이 군인의 이 헌혈을 대가로 받아 먹은 이 헌혈 기념품 액수만 약 4억 5천만 원어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야, 정말 이러한 쓰레기 같은 뭐라고 규탄을 해야 될지 제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예. 이 의무복무 군인들은 정말 그냥 그 사람들의 밥인가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처벌은 제대로 받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죠? 이런 잘못을 한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또 그냥 넘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들이 이렇게 받아 챙긴 군 간부 반드시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징계를 했는지 좀 반드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주고요.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면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북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이자는 아시죠? 그냥 갈 겁니다. 좀 그런 군대가 차라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가 이게 전쟁하는 군대입니까? 아니면 당나라 군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 반드시 단죄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체크해서 다음번 고상만의 유수석 그 사건 때 이자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갔는지 꼭 제가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상만의 유수석 그 사건, 그때 그 사건 2부 넘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요즘 그 사건에서 길게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걸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 그들이 남긴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단식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또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사람, 민주화 투쟁의 산 역사로 기록되어 있죠.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YS 맞죠? 우리 열혈곰탱님 케알게네님, 그래서 제가 미국처럼 개인 총기 소유 주장이요.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 총기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총기 소유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총기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캡틴 니용님, 진짜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고열 빨지 말고 남이라 생각하고 좋은 대우를 병사들에게 해주었으면 하네요. 캡틴 니용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 군이 그런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납 구조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놈이 간땡이 크게 위에다 안 바치고 자기가 해먹었겠습니까? 나눠 먹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필시 분명한데, 이런 문제를 강하게 확인하고 조치하는 야당 국회의원이 나올 것을 믿고, 그런 글을 제가 한번 또 촉구하면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글을 써서라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1983년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 운동 민주화 운동 3주기를 맞이한 그때에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이분이 이제 민주화를 위한 전제 조건 5개항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5월 18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이전에 다른 정치인하고 굉장히 다르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단식 8일차가 되던 날서부터 본격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단식이 사회적 파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월 25일, 그러니까 18일 날부터 시작했던 단식이 단식 8일차가 되던 5월 25일 날 전두환, 당시 이제
대통령을 자리를 찬탈해서 앉아 있었던 전두환. 전두환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 자리를, 예, 그 권력의 공백기를, 예, 총칼로 위협해서 최규하로부터 뺏었고, 예, 그렇게 뺏은 후에, 그리고 바로 박정희가, 예,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인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예,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 그 전두환이가 바로 그 1980년부터 88년까지 사실상, 예, 8년간 대통령을 두 번에 나눠서 처먹었죠. 이 때문에 전두환은 처벌받아야 될, 예, 역사 범죄자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부른 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전두환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단식 농성을 하자 서울대 병원으로 이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을 강제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민정당의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권익현을 보냅니다. 그래서 권익현이 5월 27일 전두환을 대신해서 이 김영삼을 찾아가서 단식의 중단을 촉구했는데, 김영삼은 이 당시에, 예, 이 단식 중단을 거부했고요. 그러자 단식 11일 차가 되던 29일, 예, 18일 날 시작했는데 11일 차가 되던 29일, 권익현이 다시 김영삼을 서울대병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권익현이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그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1980년 이래 계속되어 왔던 김영삼에 대한 가택연금, 예. 김영삼 씨를 밖에 외출할 수 없도록, 예, 가택, 집에다가, 그러니까 감옥을 보낸 건 아니지만 가택에 연금을 하고 그 앞을 군인들이, 예, 지키도록 이렇게 막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버마, 예, 지금은 뭐죠? 미얀마죠?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여인이 아니라, 아웅산 수치 여사를 이렇게, 예, 버마, 미얀마의 군부 이 권력이 이렇게 이제 막았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가택연금을 해왔는데, 이것을 해제하겠다. 예. 그러니까, 단식을 중단해라. 그리고, 가택연금을 이제 해제했으니, 얼마든지 마음껏, 예,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또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해외여행도 가시고, 그리고 그 비용 역시 자기들이 부담을 할 테니, 예, 전두환 권력이 부담할 테니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셔라. 그러니 이제 그만 단식을 중단하라고. 예, 전날 와갖고 맨입으로 단식을 그만하라고 제안하니까 이걸 거부했잖아요. 그랬더니 김영삼이 이걸 수용하지 않으니까 권익현이 다음날 가택연금도 해제하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이제 갈 수 있는데 그 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테니 이제 마음대로 가라. 그러니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단식을 중단하면 어떻겠냐. 자, 이거에 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주 단호한,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를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 이 다음 이야기가 권익현이 무안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간 이유라고 하는데요. 나를 시체로 만든 뒤에 해외로 붙이면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권익현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자. 전두환이가 마음이 이렇게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전두환은 도대체 김영삼의 이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한 것일까요? 예. 이유는 하나죠. 예.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사실 이제 1980년에 광주 민주 항쟁을
피로 학살한 후에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은 이후 공포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것을 둬서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로 가둬뒀죠. 그리고 또 이후에 언론인 집단 해직을 했죠. 언론 통폐합이라고 해갖고 집단 해직을 했고, 또 대학의 교수들을 또 집단 또 해고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인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정계 은퇴를 요구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과 권력과 그리고 또 비판 세력을 모두 제거했는데, 예, 비판 세력을 전부 다 제거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단식이 바로 이렇게 흩어졌던, 예, 제야 민주 세력과 야당 정치인들을 이 단식 농성을 통해, 단식 투쟁을 통해 하나로 묶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무서웠기 때문에 김영삼의 단식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서 온갖 이제 뭐, 예, 단맛도, 예,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강압도 하고 해유도 했는데 이걸 끝내 거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두환 권력이 취했던 것은 바로 언론 보도를 막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단식이 무려 23일을 지나가니까 언론이 이 문제를 나름대로 이제 양심이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묘하게 이제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제목이 김영삼 전 의원 총재 단식농성 이런 게 아니라 재야 인사 문제 또는 현안 문제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주 해괴한 제목을 달아서 그렇게 해서 이 단식농성을,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23일의 단식이 결국은 실제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왜 그러면 김영삼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이 23일간 단식 농성을 하려고 했느냐? 예, 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은 이 전두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제5공화국이죠. 영화, 드라마, MBC에서 했었던, 거기를 보시면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전두환은 자신이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김영삼에게 정계 은퇴를 할 것을, 네, 정계 은퇴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요. 그러면서, 숨겨진 여성에 대한 추문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그런데 김영삼이 그것에 대해서 단박에 그냥 일수해버립니다. 하라고 해라. 나는 그따위 것에 두렵지 않다. 예, 거칠 거 없다. 뭐 실제로 여성 문제가 좀 있긴 했죠. 숨겨진 아이도 있다는 게 그 후에도 밝혀졌고요. 근데 하여간 그런 거 폭로해라. 내가 그런다고 해서 정계 은퇴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거부하니까 전두환이, 예, 이후에 두 번째 공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김영삼을 따르던, 예, 김덕용이라든지, 예, 그리고 김동영, 예, 뭐 이런 자신을 따르던 비서 출신들을 전부 보안사에 연행해 갔고요. 그야말로 물고문, 전기무문, 뭐 구타, 폭력, 뭐 매달기, 거꾸로 달기, 온갖 고문을 했습니다. 이런 고문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예, 그런 정치인들, 측근들이 당하는 걸 보고 결국 김영삼은 정계 은퇴를 공식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강제로, 예, 침묵된 세월, 그리고 가택연금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가운데 감옥 생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지독한 감옥에 있으면 차라리 나중에 내가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비판할 텐데, 이건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했던 그 고통을
예, 김영삼 대통령 마침내 3년이 되던 1983년 5월 18일 예, 광주민주화운동 3주기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자신은 목숨을 건 단식을 했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을 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건 그 측근들, 특히 부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단식을 하는 동안에 외신을 통해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에 돌입했다고 하는 것을 예, 전파를 했고, 그러한 것이 해외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것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단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김영삼은 단 한 번도 감옥을 간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감옥을 갔고 사형도 선고받아서 사형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있었는데, 김영삼은 그러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김영삼은 늘 자기의 투쟁 경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내세웠던 게 바로 이 23일간의 단식이었거든요. 단식 투쟁.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예, 정치인 중에 단식 투쟁의 굉장히 유명한 야사인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많은 분들에게 재밌는 또 야사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김영삼은 23일간 단식을 하면서 정말 굶었냐? 예.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야사 하나를 더 전한다면, 김영삼이 단식을 할 때 당시 제야인사였던 유명한 분이시죠. 문익환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예, 우리 노란 물망초님이 아시는 것처럼, 예, 예, 보름달, 예, 둥근 달. 제야인사인 문익환 목사님이 이 김영삼이 단식을 할 때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에 대한 야사 이야기입니다. 김영삼이 보름달을 먹다가 걸렸다는 야사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측은 군사정권하에서 김영삼의 이 단식 투쟁의 의의를 깎아내리려고 만든 헛소문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이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문익환 목사님을 제가 알잖아요. 생전에 제가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익환 목사님이 왜 김영삼이 보름달을 먹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야사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단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재밌는 일화가 있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단식 일화 중에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2003년도 당시에 지금의 이정현이, 예, 지금은 여당 대표잖아요. 근데 같은 당 출신이었던 한나라당,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단식을 한 건 지금 이정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당 야당이었던 최병렬이가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이때 10일간 단식을 했다고 하거든요. 10일간 단식을 했는데, 이 당시에 최병렬이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김영삼이 이 최병렬 대표를 지지 방문하러 간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때 가서 한 유명한 발언 아시죠, 여러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병렬을 찾아가서 했던 말, 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도 단식을 해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게 어마어마한 대히트를 쳤습니다, 당시에. 단식하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YS가 간가다가 헛소리를 좀 많이 해갖고, 예, 아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YS 저 싫어한다고. 예, 저도 사실 YS를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당시에 YS가 대통령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고요.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꽝이 됐고, 또 경제도 엉망이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후과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역시 안 좋아하죠. 여하간 이런 YS가, 예, 단식을 하면 죽는 건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슈와 논란이 됐는데, 또 그거 외에도 이 최병렬 씨가 단식할 때 언론 보도에 매우 또 특이한 게 하나 또 보도돼서 또 엄청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뭐였냐면, 최병렬 씨가 단식 도중에 곰국을 먹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곰국을 먹었다. 예.
곰국을 먹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곰국은 아니었고, 예, 쌀뜨물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쌀뜨물로 밝혀졌는데, 단식 기준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식 기준으로 보면, 단식에서는 물과 소금만 먹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쌀뜨물을 먹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단식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네. 오늘 방송, 예, 어느덧 또 2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새로 열혈팬으로 가입해주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셔서, 예, 굉장히 방송하는 데 있어서 아주 또 행복했습니다. 우리 세가다 0416님 또 마지막에 또 별풍선 또 시원하게 쏴주셨어요. 방송하면 할수록 참 따뜻한 분들과, 예, 좋은 이야기 2시간 동안, 물론 이제 재미없는 얘기도 있고 또 아는 얘기도 있고,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또 따뜻하게 또 받아주시고, 예, 싫다 말씀 안 하시고 끝까지 함께 또 댓글도 적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방송하는 데 있어서 힘이 많이 납니다. 예. 우리 열혈검특님, 저도 총기 소유는 반대한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누가 과학관에 비비탄총 쏴서 안전유리를 뚝 뚫어놨다지요. 아마, 예, 총이 없으면 말이 너무 걸치지 않나요? 예, 뭐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고, 예. 울산바오 0416님, 오늘 뭐 고반장의 뉴스 속 그 사건으로 아무리 검색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예,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개할게래님, 노플코 항상상 충족만. 아, 좋은 말씀이신데. 예, 그 참 좋은 말씀이세요. 노란 물방초님, 전 대머리 이놈도 깜빡해서 단식했습니다. 맞아요. 전두환이가 28일간 단식했다고 합니다. 예. 전두환이가 28일간 단식을 해갖고, 사실상 그 현혜자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주 강정마을 반대로 27일간 한 게 우리나라에서 단식 농성한 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전두환이가 28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두환이를 정치인으로 본다면 사실 전두환이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단식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뭘 처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예. 노란 물막천님 말씀도 그런 거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단식 중에 식중독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부터 노란 문막초님이 말씀하신 걸 너무 웃겼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건가. 열애검택님이 말씀하신 게, 아이고, 정말 웃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은이 어머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별풍선 방송 끝나고 하는데, 예. 시성만의 미애님, 판단은 다 각자 하지만 공과도 큽니다. 전 YS가 아니었으면 하나의 척후에 금융신명제 못했을 겁니다. YS가 아니. 시성만의 미애님, 그것 또한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진짜 하나의 척결, 또 특히 금융실명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게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YS가 또 그걸 한 건 잘했죠. 예.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또 여러 이야기가 있죠. 예. 예, 함께 만든 빈님, 하은이 어머님, 예, CBTV 청국장님, 예, 어이구, 별풍선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화적인 대한민국, 예, 바라고요.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고상만의 뉴스 그 사건 엔딩곡 다시 만납시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10월 3일 개천절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예, 끝까지 방송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10월 3일 개천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